아직 고객 보상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일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희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주변에 참 많아졌습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10명 중 3명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란 얘긴데요. 흔히 우리가 1인 가구라고 하면 청년층을 떠올리기 쉽지만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소득과 자산 전체 평균보다 낮고요.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1인 가구는 아프고 외로울 때, 또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회적 관계망도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도 빠르게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전년보다 7%나 늘어난 4천여 명에 육박하고요. 특히 그중에서 남성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현실은 더 암울해질 수 있겠죠. 1인 가구의 취약한 현실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혼자든 둘이든 존중하며 돌보는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할 건강한 미래가 되겠죠. 12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이제는 민생이다 시간에는 캄보디아 사태와 연관된 불법 사금융 문제 또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코너에서는 재취업에 도전하는 중장년들에 대한 중요한 스타일 연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요즘처럼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서 심뇌혈관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혈관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간인데요. 고단백에 철분과 타우린까지 갖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요. 최근 대표적인 산지로 알려진 벌교에서 이 조개 축제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제철 별미 겨울철 밥도둑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조개 뭘까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생산량이 부족해서 계란값이 오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농수산 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그동안 계란값이 올라서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 생산량이 크게 늘 거란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3분기까지만 해도 생산량이 좀 적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바로 늘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생산자 단체하고 정부 간에 논란을 빚어오던 사용 면적 확대 조치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산란계 마리당 사용 면적을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넓히기로 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간 유예가 되면서 당시에도 바로 이렇게 되면 계란 생산량이 늘어날 텐데 하는 전망이 있었고요. 이 같은 전망과 마찬가지로 계란 생산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몇 달 새에 상황이 급변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생산량이 얼마나 늘 걸로 보고 있는 건가요?
농경위원회 전망을 내놓은 거에 따르면은 내년 1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7% 그리고 평년 대비해서는 11.3%나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일 개수로는 5,111만 개 정도 전망이 됐는데요. 이어서 2월에는 이게 5,113만 개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당초 예고됐던 사육 면적 확대 조치를 앞두고 7월부터 9월 입식 마리수가 1,529만 마리로 전년 평년 대비해서 한 11%가량 늘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10월에도 전년 대비 46%가량이나 늘어난 571만 마리가 입식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입식된 산란계 병아리가 본격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게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계란 생산에 가담한다고 보는 원령이 5, 6개월 정도 되는데요. 6개월령을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 올해 12월에 5,899만 마리, 그리고 1월, 2월로 넘어가면서는 각각 6,030만 마리, 6,033만 마리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계란 생산량도 전년 비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농경연에서는 이달 경우에는 산지 가격이 턱란 10개를 기준으로 1,7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될 거로 보고 또 내달과 2월에는 각각 1,650원, 1,6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덤핑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덤핑 판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예상하면서 판매한다는 건데 그럼 진짜 재고량이 많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란 유통 시장 이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흔히 이제 대형 마트에서 접할 수 있는 브랜드가 이렇게 찍혀 있고 10개나 15개 정도로 종이 상자에 포장된 제품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개들이 한 판으로 해서 일반 마트, 식자재 시장으로 공급되는 제품군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후자 같은 경우를 통상 일반란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란을 주로 취급하는 중간 유통상인들이 재고가 많아지면서 덤핑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란 유통상인들이 모여있는 한국계란산업협회라는 곳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물량은 확보해야겠고 그렇게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면은 일부 납품이 좀 어려운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덤핑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부족해도 걱정이고 넘쳐도 걱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만큼 소비도 늘어야 시장이 균형을 유지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소비가 늘 거라고 보십니까? 소비가 조금씩 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의 느는 속도는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게 앞으로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때 이 상황이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곳이 미국이었고요. 또 유럽에서도 지금 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까닭에 올 초 미국으로 계란이 좀 수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 대비 생산량이 많아질 경우를 좀 대비해서 올 초처럼 수출도 염두에 두고 민관에서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산 훈제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검출이 된 것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이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국내 오리고기 온오프라인 판매 시장 현황 파악과 소비자 정보 제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상위 6개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웨딩홀 및 뷔페업소 134개소를 대상으로 이 표시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결과를 요약하자면 8월과 11월에 이렇게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전자가 발견된 중국산 훈제오리의 경우에 75%가량이 뒷면에만 원산지를 표기해서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상위 6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 6개 플랫폼이 어딜까요? 이게 쿠팡, 네이버 11번가, 그리고 SSG, G마켓, 마켓클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판매 중인 제품 총
384개를 전수조사를 한 결과라고도 하는데요. 국내산인 경우에는 98%가 전면에 이렇게 떡하니 원산지 표시를 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고 합니다. 특히 오리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좀 더하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에 따르면은 2025년 조사 결과에서 시중에 유통된 오리고기 중 수입산 비중이 37.8%로 전년 대비 한 8%포인트 정도 늘었고요. 이 중에 90%가 중국산이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산보다 가격이 싸니까 수입산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번거롭더라도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이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제는 민생이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연결된 사건에 우리 청년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소식이 큰 충격을 던졌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같은 온라인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된 사례들이 드러났는데요. 어쩌다 이런 범죄에 연루됐는지 그 시작점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불법 사금융이라는 늪지대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민생이다. 불법 사금융의 문제와 구제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지용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사태 지금 국제 공조 통해서 수사와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드러난 사실들을 쭉 봤더니 불법 사금융이 캄보디아 범죄의 시작점으로 밝혀지고 있다고요? 네, 그 연결고리는 바로 감당할 수 없는 빚과 고수익 알바라는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취업난이나 고물가다에서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액대출, 흔히 말하는 일수나 월변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이자가 연 수천 %가 넘습니다. 수천 %요? 네, 30만 원 빌렸는데 일주일 뒤에 50만 원, 한 달 뒤에는 수백만 원이 되는 거죠. 아니, 수백 %도 어려운데 수천 %면 예. 저 같은 직장인한테도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이자율인 건데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돈인데요. 그렇죠. 갚지 못해 겁에 질린 청년들에게 사채업자가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빚 전액 탕감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 캄보디아에 가서 단순 사무직 알바를 해라. 한국어만 하면 된다라고 유혹하죠. 매일 빚도촉에 시달리던 청년들에게는 이 제안이 마치 구명조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여권을 뺏기고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일방 사기를 강요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 빌리게 되는 돈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작은 빚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지금 기막힌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불법 대출을 받으면서 넘긴 내 전화번호, 계좌 정보가 이해의 조직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러면 그 정보로 손실 복구해주겠다. 코인 투자로 빚 한 번 갚자는 사기 문자가 쏟아지게 되고 빚 갚으려다 더 큰 사기를 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즉 불법 사금융이 신종 금융 범죄의 하얗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불법 사금융 수법에 대해서 어렴풋이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들었지만 좀 더 자세히 한번 팀장님께서 전해주실까요? 예. 요즘 불법 사금융 사채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된 IT 서비스나 굿 알바인 척 접근합니다. 많이 봤어요. 신문 광고라든지 인터넷 광고 등에서. 네. 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 수법이 대표적인 신종 수법을 세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흔한 것이 내구재 대출, 일명 휴대폰 깡입니다. SNS에 통신 연체자 가능, 소액 급전 즉시 지급이라고 이런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네. 연락하면 본인 명의로 최신 아이폰 같은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기기나 상품권 업자가 가져가고 수수료 30-40%를 뗀 현금을 줍니다. 청년들은 당장 손에 쥐는 50만 원, 100만 원이 급해서 사용하는데 결국 남는 거는 몇백만 원의 기기값하고요. 통신요금 폭탄입니다. 게다가 넘긴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범죄에 쓰입니다.
돈 잃는 건 물론이고 그보다 심각한 건 범죄까지 연루된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사례는 뭔지 또 알려주시죠. 두 번째로는 비대면 알바를 가장한 정보 탈취입니다. 요즘 재택 꿀알바라고 하죠. 해외 명품 구매 대행이나 쇼핑몰 리뷰 작성 알바다 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면 월급 입금용이라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심지어 체크카드 퀵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회사 보안 규정상 필요하다, 뭐 세금 처리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둘러댑니다. 이걸 보내는 순간 내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대포 통장이 되고 본인은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어서 10년이 넘게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직장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단번에 알 텐데 아무래도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법은 뭔가요? 가짜 정부 지원 사칭입니다. 이게 가장 악질적인데요. 문자나 카톡으로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대상자입니다라고 속입니다. 실제 저희 로고까지 도용해서 앱을 설치하는데요. 결국 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증료, 전산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부 기관이나 금융사는 대출해주기 전에 돈을 먼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네. 정부 기관이나 금융사에서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강조해 주셨으니까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덫에 걸려서 돈을 빌리거나 정보를 또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지옥 같은 불법 추심이 시작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고객님 하던 사람들이요. 하루만 연체해도 돌변을 합니다. 최근 추신 트렌드는 신체적 위협보다는요.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사회적 살인이 유행입니다. 예전에는 보면 뭐 신체 포기각서라든지 이런 거를 쓴다고 매체에서 접했는데 네. 사회적 살인이란 말은 뭔가요? 좀 다른데요. 가장 악명 높은 지인 협박형 추심, 그러니까 지인 나락이라고 많이 불려지거든요. 네. 대출 받을 때 비상 연락망이 필요하다며 가족, 친구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지인 찾기 앱을 설치하게 해서 휴대폰 속 연락처를 몽땅 빼갑니다. 돈을 못 갚으면 그 지인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내 친구 누구누구가 돈을 빌렸는데 잠수 탔다. 심지어는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하고 합성해서요. 이메답지 못할 내용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죠 또? 다음으로는 디지털 감금인데요. 휴대폰 좀비아입니다. 대출 심사를 핑계로 출처를 알 수 있는 파일을 깔게 합니다. 이게 깔리면요. 해킹 앱이 작동해서 내 전화도 도청이 되고요. 카메라 앱을 원격으로 켜서 사생활을 찍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다 보고 있다가 경찰을 해코지한다는 협박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디지털 감옥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 댁에 반나 없이 찾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배달 테러도 합니다. 피해자 집으로 치킨, 피자 30만 원치 시켜가지고 결제라 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부모님께 당신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요. 효심을 이용해서 자녀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악질적인 행동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매체를 통해 접했을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왜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내 얘기다 싶으면 선뜻 나서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통장 넘긴 것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또 신고했다가 나도 잡혀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그게 피해를 가장 키우는 원인입니다. 부모님만 알면 쓰러지신다. 나도 공범 아니냐는 이 생각 때문에 혼자 끙끙 앓다가 빚만 키우고 너무 문제를 이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계신 청년분들께서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협박이나 강요, 속임수에 의해 통장을 넘겼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에서 기관에서도 그 사정을 충분히 창작합니다. 숨기면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끌려갈 위험만 커지고요. 처벌받을까봐 숨지 마시고요. 일단 신고하고 주위에 알려서 지옥에 빠져나오는 게 무선입니다. 네, 저도 처음 듣는데 정상범주를 이렇게 충분히 참작해 준다고 하니까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인 매뉴얼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길게 안 말씀드리고 딱 세 단계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차단, 확보, 요청으로 요약이 될 텐데요.
차단은 지금 스마트폰 설정에서 국제전화 발신 수신 차단 기능을 켜두십시오. 네. 이것만 해도 해외 사기 조직의 접근을 상당히 막을 수 있고요. 확보는 협박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너무나 보기 싫어서 지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 와 보시면. 근데 절대 지우지 마시고요. 그게 범인을 잡고 여러분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증거 예, 맞습니다. 수집해야 되는군요. 예. 네. 그리고 요청은 혼자 해결하다가 다른 사체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돌려막기인데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즉시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대리해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돈이 많이 들면 좀 이것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쉽게 말해 내 대신 나라에서 지원해준 변호사가 싸워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 추심 피해가 받거나 우려가 있으신 채무 당사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추심업자는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일체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가 대신 받아 채권 추심에 대신 대응합니다. 그리고 최고금리 위반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하고요. 불법 추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대리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을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과정들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은 내 편이 생기는 거니까 게다가 또 무료기도 하고요. 이 제도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제도를 통해서 지옥에서 탈출한 사례가 많을 텐데 그중에서 또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려주실까요? 요즘 저희 최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중에 도와드린 20대 취업 준비생 사연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 생활비 30만 원이 좀 필요해서 네. 대부 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렸다가 연체가 되었는데요. 이자가 500만 원이 넘게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업자들이 이제 학생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손목을 어떻게 하겠다, 집에 부르시겠다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매일 새벽마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상담 중에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연결해서 변호사를 통해 추심 연락을 전면 차단시켜드리려고 연결시켜드렸고요. 네. 변호사가 전화를 받아 법적 대응했다고 하니까 업자들도 바로 꼬리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중에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자금의 문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실시해 급한 불을 꺼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 연계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희망을 잃을 뻔했는데 다시 꿈을 또 갖고 또 꾸게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어디선가는 울고 있을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팀장님. 제가 상담 중에 꼭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선생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잠깐의 실수로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용기와 저희의 도움입니다. 혼자 감당을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께 말하기 힘들다면, 친구에게도 말하기 힘들다면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1397이나 법률구조공단 132로 먼저 전화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여러분을 도와줄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편에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편이 되어준다는 표현. 말씀 주신 것처럼 서민금융진흥원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편이 되어드릴 테니까 1397번, 132번 이 번호는 꼭 기억하시고 연락하셔야겠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시작이 된 불법 사금융의 문제 또 구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지용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자격증도 많고 경력도 화려한데요.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반면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도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달라 이런 말 듣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뭔지,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뭘지 오늘은 중장년 취업에서 스펙보다 중요한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대표님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안 네. 믿기는데 스펙보다 스타일이 중요하다고요? 네, 경력은 화려하신데도 불구하고 면접만 보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한 20년 넘게 이 면접을 보면서 네. 스타일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3일 전인가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이 출근을 하셨는데 네. 출근한 지 첫날에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첫날에요? 그럼 네. 뭐 잘못한 것도 없을 텐데 왜 네네. 통보를 받았죠? 머리에 흰머리가 많다는 이유로. 흰머리가 많다는 이유. 네, 흰머리가 많아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네. 해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그렇게 당했다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그러려면 애초에 뽑지를 말던가. 네. 처음에는 전화 인터뷰로 해서 다 뽑아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고객을 접점에 두는 업무일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흰머리가 때로는 이분들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외모 때문에 일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건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볼 때 흰머리를 보면서 저 사람 나이 들었네 이렇게만 평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흰머리 난 걸 딱 보고 나면 저 사람은 좀 에너지가 떨어질 것 같네. 라던가 아니면은 나이가 있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는 않을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어울리기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들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년 취업 시장에서는 이런 외모 관리는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나 아직 현장에서도 일할 수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일할 준비돼 있어. 라는 강력한 생존 신호입니다. 생존 신호라고요. 나 살아있어. 나 일할 수 있어. 라는 생존 신호라고 보시고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도 나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흰머리가 중후한 멋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네네.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취업 시장에서는 또 다르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그만큼 요즘 외모 관리가 생존 신호까지 정도라면 중장년층들이 재취업하기는 힘들다는 의미인 건가요? 올해 2025년도 상반기 그 벼룩시장의 통계에는 50대 이상의 중장년 이력서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작년 대비 네. 7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했다고. 네. 네네. 40대 동기간의 40대 이하의 등록 건수는 약 33.9%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증가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장년들이 나 취업을 할 거야라는 이런 의욕은 더 많이 증가됐는데 문제는 이 중장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 포털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이 중장년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 직원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은 눈높이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저 나이 든 사람이 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는 좀 위계 질서가 안 맞으니까 그것도 좀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뽑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제가 볼 때 좀 더 안타까웠던 건 분명히 이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실력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는 거의 없었고 단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거든요. 보여지는 것들. 네. 그렇다면 이 보여지는 이미지, 즉 스타일의 문제니까 우리가 스타일을 조금만 바꿔도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면접장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더 스타일이나 태도 같은 거를 더 신경 쓰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면접자들도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본인의 스타일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요. 본인 스스로의 문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한 3, 40년 정도의 커리어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익숙한 거예요. 내 그쵸. 모습에. 네. 그러니까 그 모습만 가서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대는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남편도 저보다 2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같이 길을 가면 항상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보다 더 젊어 보이지?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세요? 네, 오. 눈에 막 주름도 짜글짜글하고 저보다 딱 피부만 봐도 너무 늙어 보이는데 자꾸 본인이 더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 그래도 회사에 가면 뭐 김대리가 나한테 우리 회사에 차 오느라고 그랬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직원 사회성 진짜 좋다. 저도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네, 저 직원 곧 승진하겠는 걸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나쁜 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특히나 뭐 직장에서 연관돼 있으면 더 네, 그렇죠. 더 그렇죠. 그리고 지인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관계가 거꾸로지니까 싸우자는 건가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참고 좋게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예. 실전 면접 현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너무 냉혹합니다. 실제 면접 들어가면 면접관이 나이가 많아서 좀 뽑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탈락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돌려서 얘기합니다. 우리 기업 문화에는 잘 안 맞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 분위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면접 볼 때 면접이 끝나고 나면 지원자가 밖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들끼리는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이제 솔직한 이야기. 네, 솔직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번 말투가 좀 너무 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티를 못 벗으신 것 같은데, 이번 티 못 벗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라는 그 자체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 말투나 어투나 복장이나 보여지는 이미지 이런 스타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금은 이제 대표님께서 현장에서의 사례들 짚어주셨는데 네네. 관련한 조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바천국, 우리가 이제 알바천국이란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업 회원을 상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가 없다는 회원들한테 왜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나이가 많아서 업무를 편하게 지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업무를 배우는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속도가 느릴 것 같다. 잘 디지털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따라갈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세 번째가 바로 기존 아르바이트생들하고 뭔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소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억울한 게 실제로는 소통이 잘 될 텐데 이런 이미지 때문에 자꾸 그런 거잖아요. 네, 소통 잘 되는 분 너무 많고요. 저희 집 앞에 편의점에 이 중장년 분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시거든요. 젊은 학생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맞아요. 단골 손님도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이 이미지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여지는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했던 현장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면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고 50대 중반이셔서 중소기업에 저희가 조금 임원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경력도 화려하고 능력도 너무 좋으셔서 당연히 취업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인사팀에 왜 이분이 탈락을 했냐 좀 피드백을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면접장에 오셔서 조금 말투가 약간 가르키는 말투를 좀 쓰셨고 너무 딱딱하신 말투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투 그리고 보여지는 게 너무 이제 약간 너무 보수적인 느낌이라 조금 직원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였어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이분 정말 부드럽고 너무 유머러스합니다. 안 그러세요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미 평가는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스타일이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스타일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타일을 좀 변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흰머리 얘기가 대표님 말씀 중에 많았는데 흰머리 좀 있어도 염색을 하는 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의상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흰머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검정색으로 하면 티 나잖아요. 약간 내추럴 브라운, 뭐 다크 브라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추럴 브라운 같은 색으로 염색을 하시면 조금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한 흰머리가 나오면 2, 3주 정도 되면 뿌리 염색을 가끔 해주시면 네. 정말 5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면접장에서 이분 분명히 60세라고 했는데 면접 보니까 흰머리도 없으시고 한 50대 초반 중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됐거든요. 가장 또 가성비 좋은 변신이 염색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염색이고 염색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복장입니다. 네. 복장 같은 경우 옛날 스타일을 자꾸 고집만 하시거나 특히 등산복을 입거나 골프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편해서는 좋지만 그 스타일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옛날 너무 편한 것만 하니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한테도 가끔 얘기하면 편하게 옷 입으면 편한 옷을 찾으면 아저씨, 불편하면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편해도 참는다라는 거죠. 멋을 네. 위해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건 뭔가 참을 수도 인내력도 필요한 거고요. 뭔가 자기 통제도 필요한 건데 맞아요. 모습에서 딱 보여졌을 때 아, 저 사람은 자기 통제가 잘 됐구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 일할 때도 욱하다가도 참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기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스타일에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모의 스타일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타일적으로도 봤을 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중장년 면접 봤을 때 약간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입냄새가 본인은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치가 있으면 입냄새가 많이 심하게 나는데 입냄새뿐만 아니라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렇게 땀으로 배출되는 이런 냄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우리가 세안을 하실 때도 귀 뒷부분이나 목 뒤나 겨드랑이나 이런 것들을 꼭 씻어주시면 냄새가 조금 덜하니까 너무 향수만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 채취 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할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선크림을 남성분들도 바르시면 5년 후에는 지금보다 그 상태는 똑같은 상태 내에서 5년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꼭 이런 피부 관리를 통해서도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흰머리 관리에 이어서 단정한 스타일, 거기에 이제 채취 그리고 피부 관리까지 하면 이게 단정한 외모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취업 현장의 현실이 그렇다는 점 잘 알고 스타일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수 직업 시간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시작 전에 알려드렸던 코너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꼬막이었습니다. 오늘 당첨자분은 4018번, 8643번, 5710번, 8118번 쓰는 분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